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8일 입추 날입니다. 입추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입추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괜히 가을 같고 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늘이 굉장히 맑고요. 괜히 또 더 높은 그런 하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출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고 지금 여력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세요. 하늘 굉장히 맑게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계약을 한다라는 분도 계신데 보통 계약을 8월에 하나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고등학생 혹은 이제 대학생 계약이 지금인가요? 대학생은 9월에 학교 가지 않아요? 좀 달라졌나요? 자세한 정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침마다 부은 얼굴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러운데 이제 붓지 않은 얼굴은 오후에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다 조금씩 부으시잖아요. 어제 또 제가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잤습니다. 그래도 아침 활기차게 저는 출발을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마감 브리핑 쭉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시장의 반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실적 내용이 있고요.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살짝 주춤한 부분 혹은 이번 주 예정된 CPI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하는데요. 이 권동훈 부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포트를 운용을 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8월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두고 좀 시장을 참여를 하고 있는지 포트 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던 그 폭도 꽤 컸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각각 다우가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9%, 나스닥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건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암젠 등의 종목들의 상승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었고요. 3대 지수가 이제 지난주 하락, 지난주는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 그에 따른 조정이 8월 초에 있었는데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에서는 이를 조금 씻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개장 전에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보면요. CPI 7월 같은 경우에는 3.3%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CPI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경우에는 9월에 예정돼 있는 FOMC도 그렇고요. 또 국제금리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FOMC에서는 긴축 종료가 한 발 더 좀 물러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거의 4.2%까지 올라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밤사이에는 4.09%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장에서도 그렇고 이 뒷자리가 1이 아닌 0으로 다시금 돌아섰다라는 것이 그나마 살짝은 조금 진정 상태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심리를 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엇갈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자면 보먼 이사, 보먼 연준 의사가 미셸 보먼 연준 의사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워낙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분이긴 한데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한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이제는 막바지 수순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하락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히 현재도 높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 수준이 최종 금리에 매우 가깝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역시나 뭐 우리들도 그래야겠죠. 지표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떻게 또 9월 FOMC가 진행이 될지를 가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는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 34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디즈니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디즈니가 이번에는 어떤 실적 발표가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S&P 500 내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 섹터 하나만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요. 특히나 뭐 통신, 금융, 산업, 부동산, 헬스케어, 또 이민소비재 쪽은 1% 넘게 올랐습니다. 맵을 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일단 뭐 오른 sektor들이 많긴 하지만 주요 종목인 애플 그리고 퀄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볼까요? 애플의 주가는 연이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가 빨간불을 켰는데 퀄컴의 주가가 1.78%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은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지만 아이폰 등의 그 휴대전화 판매, 그리고 태블릿 쪽에 있어서의 판매가 좀 줄어들어서 또 여기에 따라서 향후 애플의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퀄컴도 마찬가지인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 휴대전화 쪽에 있어서의 칩 관련한 매출의 좀 부정적 환경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또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가의 최근의 하락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1% 그리고 AMD도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7%, 구글의 주가가 2.6% 넘게 올랐고요. 메타도 1.88%, 아마존의 주가도 1.9% 오른 가운데 또 테슬라의 주가는 아쉽게도 0.9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 그 CFO가 그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도 하죠.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고 이에 대해서 왜 그 오른팔이라는 CFO가 사임을 했을까? 이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보셨을란가 모르겠지만 메타의 주커버 마크 주커버그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정말 결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수술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MRI를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걸 두고 참 말도 많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일단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이 공석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심리도 테슬라의 주가를 1%가량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맵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금융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강하게 올랐던 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였습니다. 예, 36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3.6% 강세를 보였는데 2분기 실적 기대 이상을 기록했고요. 현금 보유 규모의 시장은 환호하면서 3% 이상 오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그 바로 옆에 있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 넘게 올랐는데 미국 달러로 지원이 되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팔 USD를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2% 넘는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전반적인 금융주는 초록불을 진하게 켜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암젠과 존슨앤존슨이 크게 올랐습니다. 2에서 거의 4%, 암젠은 4% 가까이 올랐고요. 파이자 주가도 1.9% 그리고 에브비의 주가도 1.7% 넘게 올랐고 일라일리 머크 등의 종목도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제유가의 오름세 어제는 좀 주춤했습니다. 배럴당 WTI 기준으로 82달러 선 기록을 하면서 0.4% 소폭 하락을 한 가운데
정유주의 움직임은 살짝 엇갈린 움직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도 종종 언급했었던 타이슨푸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에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에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캠벨스프 이제 미국에서 이 캠벨스프를 아침 대용으로 굉장히 또 많이들 먹는 국민 음식 중에 하나죠. 라오스 등의 이 파스타 소스 업체인 소보스 브랜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인수하는 기업인 캠벨스프의 주가는 2%가량 하락을 했고요. 소보스 브랜드의 주가는 피인수당한다라는 기대감에 25%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은 바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봤는데 그 영화관 관련한 기업인 시네마크의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기업의 투자 의견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 벤자민 스윈번 애널리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블록버스터인 바비와 오펜하이머의 성공이 주가를 35%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지 한번 속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뭐 루시드, 비욘드 미트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있는데 팔란티어는 아직 실적 발표가 없네요. 팔란티어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장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억 3,420만 달러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5센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애프터마켓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팔란티어 주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2.6% 팔란티어 본장에서는 1% 정도 하락을 했네요. 1% 하락 마감을 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지금 실적 발표된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을 제가 바로 광고 돌아가는 사이에 확인을 하고 권동훈 부장 만나기 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메르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애널리스트 예상치와 부합하는 실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이러한 또 호실적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어져서 심층 인터뷰 메르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장님과 함께 이 팔란티어 기업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팔란티어 오늘 실적 발표 내용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그 새벽에 오느라고 실적이 나온 것만 확인을 하고, 나왔다. 네네, 예, 나왔다만 확인하고, 네,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네. 네, 솔직하시네요. 나왔다. 그러니까 네. 저한테 들어오시면서 실적 발표 나와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 보고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실적은 뭐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정치가 553억 2,023만 달러가 매출이었는데 그 예상치를 인라인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내용 좋습니다. 내용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2023년 가이던스를 올렸네요. 향후 가이던스를 더 올렸다는 네, 것과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자사주 매입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하죠. 네네. 그 자사주 매입은 한 10억 달러 정도 네네. 네, 하기로 1억 했으니까. 달러가 아니고 10억 달러였군요. 네, 10억 달러입니다. 네, 10억 달러로 다시 정정 드립니다. 아침마다 이 영어 뉴스 보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로 정정 드리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72%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권동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먼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제가 올해 들어서 매크로 말씀을 사실 거의 안 드렸을 거예요.
3월 달에 은행 위기 있었을 때 네. 잠시 드리고 거의 뭐 종목 얘기, 섹터 얘기, 뭐 AI 얘기로 거의 도배를 했었는데 잠시 동안 좀 매크로를 볼 시기가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매크로를 봐야 되며 앞으로 향후 좀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은 앞에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뭐냐면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기업들의 비율입니다. 얼마나 좀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했는지가 요 검은색 요 표인데 2023년 2분기 때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예상을 그 상회했던 비율이 좀 낮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왔고 2023년 2분기는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았다 정도로 그냥 볼 수 있고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뭐 시가총액이 높은 엔비디아는 이제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하지만 뭐 웬만한 빅테크들 대부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애플은 살짝 약간 슬로우해진 모습은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존, 알파벳, 메타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었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았는데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맞추지 못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살짝 흘러내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올랐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간 흘러내린 그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S&P 500 그냥 ETF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거의 한 7월 한 중순쯤 실적 발표 즈음부터 해가지고 거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제 쭉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QQQ ETF도 마찬가지로 7월 한 19일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아마 7월 18일 뭐 그때쯤 나와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 밈 주식들의 약간 좀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상하다. 맞아요.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좀 이상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딱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나스닥 고점을 기점으로 이제 쭉 내려왔었는데 결국 보면 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언제지 한 4월 말 5월 초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부터 AI 모멘텀으로 거의 한 2달 이상 동안 이제 끌고 왔었는데 살짝 지금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디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 옵션 시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옵션 시장. 네, 보통은 이제 그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풋옵션을 매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 해지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이제 증시가 이제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해지 자체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풋옵션 가격이 쭉 이제 밑으로 좀 떨어졌었던 겁니다. 네, 뭐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줄고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가격 떨어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거의 2008년 이래로 거의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풋옵션으로 해지를 했다기보다는 증시 상승에 엄청나게 지금 베팅을 했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근데 옵션 시장도 그랬고 쇼커버도 강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뭐냐면 가장 숏이 많이 돼 있는 상위 50개 기업이 지금 7월 달 동안에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 밑에 검은색은 S&P 500의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이 추이가 이제 그 50개 숏 많이 된 그 종목들의 추이인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7월 달에 특히나 7월 달에는 빅테크들이 뭐 오른 종목들도 있고 살짝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약간 그 투자의 매기가 이쪽 이제 숏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가지고 숏커버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지금 약간 변곡점을 좀 맞이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어떤? 앞에서 이제 매크로를 봐야 된다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꽤 부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CPI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장 전 그쵸. 예정돼 있죠. 네, 밤 9시 반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CPI가 지금 올해는 사실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렇게 좀 높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뭐 3월 달부터 요 7월 달까지만 봐도 예상치가 6인데 6, 5.25, 5, 4.9 해서 거의 다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예상 수준을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약간 올라갑니다. 그쵸. 아까 네. 예상 보니까 좀 3.3이에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3.3이에요. 음. 그래서 지난달에 3이었는데 다시 지금 올라간다. 3.3으로 지금 올라가는 약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배경은 유가인가요? 유가 그쵸. 음. 유가가 아무래도 좀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네. 보면은 한 6월 달쯤에 유가가 완전 피크였다가 네. 그다음에 좀 내려왔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올해 네.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7월에. 네네 맞아요. 예, 그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여기 좀 네. 쳐놨어요. 제일 높았다. 네, 제일 높았던 게 작년 7월입니다. 어. 그때 제 기억에 한 9.1 막 이렇게 찍었었던 것 네. 같아요. 9.1, 9.1 찍었었는데 이거 헤드라인 기준입니다. 그렇게 찍었었는데 요 7월 달이랑 지난달 7월 달 데이터가 이제 YOY로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고 효과가 사실상 지난달 7월 달에 발표되는 그 데이터로 이제 끝난 거고 이제는 CPI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약간 하락했던 그 구간과 이제 YOY로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라인 기준으로 YOY 비교를 하면 이제 막 예전처럼 막 밑으로 막 쫙 내려가기는 좀 힘든 그런 좀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YOY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MOM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코어 CPI고 요거는 일반 그냥 헤드라인 CPI인데 네. 이 데이터 역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상치를 부합하고 예, 있다?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하회. 네, 요번에도 이제 0.2% 이제 나올 예정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번에 좀 증시가 살짝 조정받았잖아요.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약간 내려온 지금 상황에서 CPI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면 증시가 다시 또 약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약간 과열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CPI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이 데이터를 보고 9월 달에 그 FOMC 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를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7월 달 데이터가 지금 잘 안 나왔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8월 24일 날 그 잭슨 홀 미팅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14일 동안의 그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8월 10일 날 발표하고 8월 24일 이 14일 동안에 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뭐 금리를 뭐 더 9월 달에 올리느니 올리네. 마느니 뭐 근데 또 실적 시즌도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네. 이익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네. 실적 시즌 끝났으니까 이제 멀티플 이 움직이는 높다 뭐 이런 네네 얘기할 그거 텐데. 다 매크로 영향이 분명히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좀 매크로를 좀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 오케이 만약에 잘 나오면 상관은 없는데 CPI가 잘 안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좀 어떤 좀 데이터를 보면서 변곡점을 찾아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향후 중요한 스케줄 3가지가 요 그 표를 보시면 1번. 네, 첫 번째는 브릭스 정상회담입니다. 왜 중요하죠? 브릭스 정상회담이? 이게 8월 22일 화요일 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 모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유가, 원자재, 곡물 이런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손에 쥐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또 조절할 뭐 수량 조절을 하고 막 이렇게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달러 기축 동화를 바꿀 만한 액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여기 브릭스 이제 국가들이. 그래서 달러에 영향을 줄 만한 코멘트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좀 단기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봐야 될 거는 유가, 원자재, 곡물 같은 인플레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조금 시장에서는 좀 경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이후에 나오고요. 이제 23일 장 끝나고 나오는 거죠.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아니 그 엔비디아가 네. 많이 이렇게 그 펌프질을 해놨잖아요. 그쵸. 기대해라 막 이랬는데 그거 못 그쵸. 채우면 어떻게 되나. 그쵸. 그런데 재순항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저는 예상을 하회하면 분명히 주가가 좀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 네. 내려갔을 때 엔비디아 다시 주식 기회다? 사실 거예요?
아, 저는 개별주는 안 사는데. 아, 그래요? 아, 고민돼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안 사는데 네네. 고민되죠. 아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음. 저가 매수를 엄청 할 하실까요? 것 같아요. 네, 엄청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지금 짧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음. 메가 트렌드라고 판단한 이상 빠지면 좀 많이 사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하는데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 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또 올려버렸다. 작년에도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를 지난 분기도 실적 발표를 보면 왜 주가가 올랐냐면 가이던스를 갑자기 50%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팡 튀었는데 요번에 발표되는 요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한 번 더 올려버렸다. 네. 와,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약에 CPI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이런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스놀. 네, 같은 날. 작년. 네, 같은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미팅 8월 24일 목요일 밤인데 8월 CPI 데이터 발표한 다음에 파월 코멘트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파월 의장이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요구했다고 맞아요. 카피앤페이스트 했다고 굉장히 또 네네. 약간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비슷한 류의 발언을 할지 또 작년을 네. 떠올리시면 잭슨 홀 때 막 이렇게 주가가 막 당일 오르고 전날 뭐 다음날 떨어지고 막 엄청 네네.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아요. 이번엔 어떨까요? 뭐 요번에는 지금 의제가 자세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큰 굵직하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 인플레이션의 이제 장기화에 대해서 네, 그런 좀 토론을 좀 하려고 하려고 지금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만약에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조금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는 바로 내리진 않고 네. 이제 아마 유지를 할 텐데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도대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12개월인지 24개월인지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힌트를 투자자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좀 찾으려고 네.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8월 10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가 약간 부진하게 나왔는데 잭슨홀 미팅 때 조금 강하게 발언을 하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확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이게 좀 변곡점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요 증시에.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하면서 네. 좀 그 시장 그 투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매크로 또 지금 중요하기는 한데 현재 시장은 워낙 이제 AI 테마가 워낙 강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크로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해도 제가 여기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주가 빠져도 AI 모멘텀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지금 체크를 해두신 거죠? 네, 이게 어떤 지금 그림이냐면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네. PS 레이시오가 25가 넘는 기업들의 숫자와 이제 비중입니다. PS 레시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PER로 하잖아요. 이제 이익과 이제 주가를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S가 세일즈죠, 매출이니까 이제 주가와 매출을 비교했을 때 25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25를 넘는다라는 거는 그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네. 높은 거다. 네, 보통은 한 자리대거든요. 네, 한 자리대인데 두 자리가 됐는데 25가 넘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2000년대만 뾰족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이지도 거의 뭐 않다가 존재가 없네요. 네, 2000년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네. 그리고 2020년 그 코로나 때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데이터까지 있어서 2023년 이때 데이터가 없는데 코로나 광풍 정도의 수준이 지금 올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최대 요 수준까지는 아마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막 AI에 대해서 막 저번에 조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이 분명히 뭐 주가 조정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차익 실현이 나와서 폭락할 그 리스크보다 너무 상승해가지고 우리가 살 걸. 이거 얘기할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지금. 포모족 분들이 이제 조금
천천히 달리는 열차에 네. 이제 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 너무 빨리 달렸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네. 요번에 만약에 좀 주가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럴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네. 이건 비단 뭐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모든 좀 투자자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꽤 뭐 제가 이제 AI 지금 이 모멘텀을 2000년대 IT 버블과 뭐 비교를 지금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 부근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네.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꽤 상승폭이 상당 부분 클 수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삶이 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아이폰이 나왔던 그 스마트폰의 모멘텀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매크로가 만약에 좀 흔들리더라도. 얘가 흔들려서 주가가 약간 좀 꺼당꺼당해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올해는 잊지 않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그 M7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흔들림이 있을 때 오히려 네.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는 좋겠다라고 네, 보시는 뭐, 거죠? 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M7이 아무래도 AI 관련된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여 있죠. 네, 뭐 애플이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애플도 AI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 아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애플은 원래 좀 말 아끼잖아요.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네.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할 때 저는 실적 미스보다는 AI 얘기해 주셨어요. AI 왜 얘기 안 하지? 우리 약간 데이터가 많은데, 그렇죠? 애플은 근데 또 데이터 개인 정보를 취합하는 걸 잘 못하니까 또 뭐 데이터를 뭐 얼마나. 이것저것 뭐 있습니다. 네, 뭐 있기는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애플은 다를 거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사진을 밝혀. 네, 도대체 AI 갖고 뭘 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투자자들이 못하니까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애플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죠. 네. 굳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고 알아서 잘 하겠죠.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이제 모멘텀의 부재 기간들이 한 보름 정도가 펼쳐질 법한데 그 사이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한번 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